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4주 강의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기현상 배웠습니다. 전기현상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이번 2학기 때 배우는 전자기학은 바로 목표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현상과 비슷한 자기현상이 우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독립된 현상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독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자기현상이 바로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되겠어요. 이 비오사바르 법칙은 우리 전기현상에 배운 쿨롱 법칙과 대응하는 법칙이고 암페어 법칙은 가우스 법칙에 대응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인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기현상이란 전하가 만드는 현상, 그 다음에 전기현상이란 전하가 만드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 무리가 없고 문제점도 없고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전하가 힘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하만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현상이란 뭐냐면 자석이 만드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처럼 얘기한다면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서는 자석이 힘을 받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전기장에서는 자석이 힘받지 않았어요. 또 자기장에서는 전하가 힘받는 것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서로 독립현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참 이상하게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 비슷한 것은 무엇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과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비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 쌍극자는 우리가 배웠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있을 때 이걸 갖다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시하면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선이 전기력선이었죠. 우리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아무데나 또 갖다 놓으면 이때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때 받는 전기력선의 세기는 전기력선만 보고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한 곳에서는 전기력의 세기가 작고 이렇게 전기력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크기가 컸죠. 다시 말하면 전기력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그려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아주 같은데 특히 N극은 마치 자기현상에서 전기현상에서의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하고 S극은 전기현상의 마이너스 극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력선인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전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두 개가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렇게 비슷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냥 비슷한데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서로 독립된 두 가지 현상이 아니라
한 가지 현상의 두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맨 처음에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한스 크리스찬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웨르스테드는 덴마크 사람이었어요. 덴마크고 나중에 이제 교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가 된 다음에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나침반 바늘은 어디서 움직였냐면 보통 때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위에 자석을 가지고 오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랬는데 전류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전류가 있어도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웨르스테드가 당시에 이제 1820년 이때니까 이게 19세기 초죠. 이런 때는 대학에서 최첨단 설비가 바로 뭐였냐면 그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기전력 배터리, 그래서 볼타 배터리라는 그런 배터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 실험대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전구를 연결해 가지고 막 불빛이 나게 하고 이런 실험 장치들이 당시로는 최첨단 실험 장치였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 그 도선이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주위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막 움직이는 것을 웨르스테드가 우연히 발견하고 이번에는 일부러 한번 도선을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나침반 바늘이 이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했으니까 이건 새로운 관찰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었어요. 바로 뭡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건 전기현상이죠. 전기현상에 의해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최초의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서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이런 새로운 사실을 쿨롱 법칙 같은 것으로 좀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거나 도선에 위치한 나침반의 위치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을 발견만 했지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떠냐면 자기현상의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만 생깁니다. 근데 움직이는 전하는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생깁니다.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은 당연히 생기고 이게 움직이면 자기장도 생기는 거예요. 또는 우리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을 받습니다. 근데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전하는 전부 전기력을 받겠어요. 근데 자기장에서는 어떠냐? 자기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그냥 전하는 자기력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움직이면 어떠냐?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의 원인이 자석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도 사실은 왜 자석이 됐냐면 물질 내부의 전류 때문에 자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나 분자 단위만 보더라도 그 안에 전자들이 있어요. 그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뱅글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얘기할 때, 자, 요게 지금 원자 하나하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원자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 위쪽은 오른쪽으로 전류가 가죠. 아래쪽은 왼쪽으로 전류가 가요. 그래서 요 내부에서는 요 두 개를 더할 것 같으면 전류가 전부 다 상쇄돼요. 상쇄돼서 전류가 여기서는 안 흐르지만 흐르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막대 자석이 있다면 막대 자석의 겉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겉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전자석을 만들 때 막대에다가 도선을 뺑뺑 감아놓고서 전류 흘리면 자석이 되죠. 원래 막대 자석도 바로 그 안에 내부의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현상의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고 자석도 사실은 그 안에 전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자, 이것을 관계식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나왔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은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 바티스트 비오라고 하는 사람은 1714년부터 1862년에 프랑스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인데, 사바르와 함께 1820년에 전류주의의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유도했습니다. 웰스테드가 도선이 움직였더니 나침반 바뀌는 거 한 게, 이것도 역시 1820년이에요. 그래서 비오하고 사바르가 1820년에 비오-사바르 법칙 같은 해에 바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과 열기구를 타고 7km까지 고도까지 올라가서 대기 연구를 하기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운석이 지구 바깥에서 들어온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것도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비오-사바르 법칙을 한 펠릭스 사바르는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의사였어요. 그런데 음양학에 많은 기여를 남기고 1820년에 비오-사바르 법칙을 만들었죠.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웨르스테드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사이의 관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게 1820년 4월이었어요. 4월에 웨르스테드가 전류주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죠. 비오-사바르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내놓은 것은 언제냐면 1820년 7월이 되겠어요. 이 1820년 7월에 웨르스테드가 실험한 결과를 7월에 웨르스테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칙 만드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해 10월에 비오하고 사바르와 함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구해가지고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6달 만에 여기에 열심히 웨르스테드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6달 만에 비오와 사바르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비오-사바르 법칙이 쿨롱 법칙과 매우 유사한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만 알고 있으면 비오-사바르 법칙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한 이유가, 웨르스테드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쿨롱 법칙과 거의 똑같은데, 자, 할 때 우리 쿨롱 법칙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전하 분포가 이렇게 쓰면 요 점에서, 자, 여기에 있는 전하 분포가 여기 이제 전기장을 만드는 거 구하는 거예요. 자,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류가 여기에 자기장, 전류 분포가 여기에 자기장을 만드는 법칙인데, 그래서 요 두 개를 다루는 방법이 아주 똑같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쿨롱 법칙을 써볼 것 같으면, 자, R' 아까 우리 그림 그려놓은 데 있죠. R'에 위치한 전하 DQ가 R에 만드는 전기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DE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하고서 여기 R 제곱분의 DQ 하고서 여기 바로 뭐였어요? 방향이었죠. 방향.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것은 요 비례상수인데, 비례상수는 입실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식에서부터 요거 단위도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필요한 게 필요해요. 그런데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굉장히 똑같아요. t 대신에 tb만 쓰면 돼요. tb만. 근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대신에 4파 분의 뮤제로, 이렇게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제로는, 입실론 제로는 분모에 썼다면 뮤제로는 분자에 쓰는 것만 다릅니다. 이 뮤제로는 진공의 성질, 진공에 대한, 진공의 자기 현상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율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율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는 DQ가 R'에 있는 DQ가 만드는 전기장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R'에 있는 DS만큼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단위 벡터가 있어요. 단위 벡터. 이건 어떤 단위 벡터예요?
Q에서부터 R 프라임, Q가 있는 R에서부터 R 프라임에서부터 R까지의 단위 벡터죠. 그래서 전기장을 만드는 Q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곳까지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이거 똑같아요. 전류가 있는 곳에서 자기장 구하는 곳까지의 단위 벡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선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형태가 굉장히 똑같죠. 형태가. 그래서 쿨롱 법칙,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인데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웨르스테드는 이것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알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쿨롱 법칙에서 전기장의 원인인 dq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이건 전부 스칼라고 요거만 방향이죠. 요거 단위 벡터. 그래서 요 전기장은 요 단위 벡터의 방향과 같다. d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dq에서 r까지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떠냐면 IDS는 이거 어떻게 해요? 요 dq짜리에 오는 IDS는 요건 벡터죠. 벡터. 그래서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 이렇게 쓸 때 우리 이게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우리 이제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는 이거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것인데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는 그 결과를 스칼라가 되게 곱할 수도 있고 벡터가 되게 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텐서가 되게 곱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의 곱하기 때문에 곱하는 부호를 다르게 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하는 거였으니 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 때는 점을 쓰죠. 그래서 그걸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만들 때는 자,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인데 DB도 자기장도 벡터니까 벡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벡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렇게 벡터 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놈도 벡터고 요놈도 벡터면 벡터 곱을 해주는 것만 하면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왔어요. 웨르스테드는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을 웨르스테드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하 분포에서 조그만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이었는데 전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여기서부터 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dq는 이거와 같으니까 dv만큼의 이제 밀도에다가 dv를 곱하면 dq가 되죠. 자, 이건 적분을 하는데 적분할 때 여기다가 요게 dq죠. dv 프라임 로 r 프라임 하고서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전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적분 구역은 어때요? 전하 분포된 전 공간을 하는 거와 똑 마찬가지로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도 이제 이거 다 적분하면 되겠어요. 다 적분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 적분은 선에 대해서 해야 되겠어요. 전류가 흐르는 선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C는 전류가 흐르는 모든 선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걸 뭘로도 고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로 바꿨을 수도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바꿨었냐? IDS를 뭐로 바꾸냐면 요것의 크기는 DS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요놈의 단위 방향, 단위 벡터 방향은 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A를 곱해주고 나눠줬어요. I를 A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전류 밀도가 되죠. 전류 밀도에다가 S를 곱해주면 벡터 전류 밀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A하고 DS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DV가 되죠. 그래서 IDS는 전류 밀도를 쓸 것 같으면 JDV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우리 뭘로 고칠 수 있냐면 이건 선적분이었는데 이거는 부피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피적분으로 바꿨으면 요 놈이 똑같이 뭐가 되냐면 이런 부피적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적분구역분은 전류 밀도가 분포된 전체 공간이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꿔 썼을 때 우리 쿨롱 법칙하고 비교하겠어요. 쿨롱 법칙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입실론 제로가 뮤 제로로 바뀌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전하 밀도가 그냥 전류 밀도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만 바뀌었어요? 여기에 곱하기 표시가 됐죠.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니까 여기 곱하기 표시한 거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은 쿨롱 법칙하고 똑같은데 뭐만? 네. 자기장의 원인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벡터 곱을 해주는 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X축을 따라서 2A의 전류가 Z축 방향으로 흐른다. Z축 위에 Z는 10cm인 것을 흐르는 전류 중에서 1mm에 해당하는 부분이 X축 위의 Z는 20cm인 곳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라. 네, 이거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얘기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만 부분이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여기 비오사바르 법칙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에는 요 부분들을 전부 다 여기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서 R은 뭐예요?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2 하고 X방향이죠. 미터. R 프라임은 여기 지금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있는 곳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I는 2A, 그다음에 DS는 1mm라고 그랬으니까 10⁻³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오사바르 법칙에 그냥 다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 대입해서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다음에 자기장의 SI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를 우리 T라고 표시하는데 이 자기장에 대한 단위는 우리 나중에 다시 따로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3.56 곱하기 10⁻9승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Y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드는 이건 X축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전류가 있으면 전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사실은 이 방향 때문에 웨르스테드가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비오사바르 법칙과 함께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 암페어 법칙이 있는데 이 암페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암페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물리학자로 고전 전자기학을 수립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고전 전자기학을 수립한 사람들이 쿨롱, 비오, 사바르, 앙페르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1820년 9월 웨르스트 발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식을 조금 늦게 들었어요. 4월에 발견했는데 9월에 소식을 듣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쌓여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암페어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1827년에 논문에서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는 전기 동력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우리 유명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전류의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암페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전류는 몇 암페어는 그 이름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페어 법칙은 가우스 법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땠어요?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으로 쿨롱 법칙, 가우스 법칙 똑같은 법칙인데 법칙의 형태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은 모두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법칙은 똑같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해서 유리한 걸로 이제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려면 특별한 경우였지만 전하 분포가 특별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기장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장 구할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단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려면 전류 분포에 특별한 대칭성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이 아주 비슷했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랬죠. 그래서 뭐만 달랐어요? 여기 곱하기 있는 것만 달랐어요. 여기 전하 분포 대신에 전류 분포 나오는 것만 달랐죠. 그래서 이거 벡터라는 것만 달랐어요.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면적분이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면적분 한 게 바로 뭐였어요? 전기장의 선속이었죠.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선속은 이거 뭐와 같았냐면 폐곡선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와 같았어요. 근데 자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폐곡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는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이건 항상 0이니까. 그런데 다행하게도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자,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 이건 뭐와 같아요?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 속에 있는 총전화를 입술론제로 나눈 것 같은데 여기서 폐곡선에 대한 자기장을 선적분할 것 같으면 그 선으로 둘러싸인 면을 지나가는 전류, 전류 밀도에다가 면을 곱하면 글로 지나가는 전류가 나와요. 그 전류의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입실론제로로 나눈 것과 같은데 여기는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암페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어요. 자,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정하든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대수합은 표면 내부 총전화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화가 이렇게 있다면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정하건 이 안에 있는 전화량에 총선속이 비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총선속이 0이죠. 여기 전화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전기력선은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나가니까 항상 0이 돼요. 여기 전화가 없으면. 네, 그랬는데 전기력선은 양전화에서 생성되고 음전화에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가 없는 데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또 플러스 전화에서 만들어진 건 전부 마이너스 전화에서 없어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자기력선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력선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직선 전류에서 만드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자, 요거 전류가 이렇게 링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뺑글뺑글 돌아가요. 여기에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 코일이 있으면 여기서 N극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력선은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뺑뺑 돌아서 폐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과 달리 자기력선은 시간과 끝이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력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전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만든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력선하고 그 다음에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우리 비교해 본다면 전기 쌍극자는 이렇게 되죠. 막대자석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중심 부분을 볼 것 같으면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S에서 N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왜 S에서 N으로 가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서 다 오른쪽으로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죠. 여기서는 어떠냐? N극에서 나오는 것이 S극으로 들어가서 원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뺑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은 이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를 보면 알아요. 전기력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지만 자기력선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다르다. 그래서 막대자석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S극에서 N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이제 다르고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장에 대한 총선속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폐곡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죠. 근데 들어간 건 반드시 나가니까 항상 0이에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항상 0인데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이건 뭐냐면 단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N극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자석을 둘로 짜개면 N극만 짜개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S극이 또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류가 자기력선을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고 이 전류 주위로 뺑뺑 돌면서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암페어 법칙을 이제 쓸 예정인데 암페어 법칙은 자 전기장에 있는 것에서는 폐곡면을 정했어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폐곡면을 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암페어 법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장이 있는 곳에 폐곡선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폐곡면에 대한 총선속을 구했죠. 이게 바로 총선속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폐곡선에 대한 것을 구하는데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거예요. 전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 바퀴 뺑 돌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어때요?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뺑뺑 돈다고 그랬죠. 이렇게 뺑뺑 돌면 여기에 DL에다가 B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뺑뺑 돌면 이건 0이겠어요? 0이 아니겠어요? 요 뺑뺑 돌면 이게 0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갖죠? 이 서큘레이션은 어떤 값을 가져요? 자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선속을 구하면 0이 되지만 여기에 서큘레이션을 구하면 이건 0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는 어땠어요? 그 폐곡면에 둘러싸인 부피에 대해서 총 변화를 구했죠. 근데 암페어 법칙에서는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총 전류, 그러니까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을 지나가는 총 전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총 선속이 Q를 E0로 나눈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다. 또 암페어 법칙은 서큘레이션이 전류에다가 뮤제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적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가우스 법칙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면적분 대신에 선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전화 대신에 총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자기장을 구하면 자기장 쉽게 구해지는데 우리 그래서 예제에서 나온 것을 한번 자기장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 I가 흐른다. 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인 곳의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으로 구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하라. 우리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 한번 암페어 법칙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암페어 법칙 적용할 때는 우리 무한히 긴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면 우리 사실은 폐곡선을 먼저 정하는데 이 폐곡선을 대칭성만 가지고 어떤 데를 알아내야지 되냐면 전류가 I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무한히 길다면 반지름이 R인 곳에서는 뺑글뺑글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고 요 뺑글뺑글 도는 폐곡선 위에서는 자기장이 전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비오사바르 법칙이나 암페어 법칙을 모르더라도 대칭성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대칭성만 가지고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은 위치들을 면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히 길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자기장에 대한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장은 지금 모르는데도 적분을 하려면 자기장이 전부 같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선 도선에서 거리가 R로 같은 원의 둘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폐곡선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자기장의 방향은 사실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얘기해 주는 방향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뭐였냐면 요 전류의 방향 곱하기 R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벡터 곱 R 방향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가는 방향 해가지고 원의 접선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요런 선을 이런 원 직선 전류를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반지름이 R인 원을 우리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는 폐곡선으로 정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큘레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적분을 하는데 B의 방향과 DL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죠? B의 방향도 접선 방향, DL의 방향도 접선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스칼라 곱이 그냥 BD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는 B가 전부 다 같으니까 요 B를 바깥으로 내도 되겠어요. 그러면 요 놈 한 바퀴 뺑 돌린 DL은 뭐가 되냐면 원의 둘레하고 똑같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의 둘레가 바로 뭐예요? 2파이 R이니까 이 적분은 이 서큘레이션은 뭐가 되냐면 2파이 R B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곡선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는 이건 다른 데는 전류가 없고 여기 I만 있으니까 그냥 I가 되겠어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큘레이션이 뭐가 같다고? 서큘레이션이 여기 서큘레이션이 그게 2πRB인데 이게 뭐가 같아요? 뮤제로 I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B 구할 수가 있겠어요. BR은 어때요? 2π분의 뮤제로하고 R분의 I하고 같다. I는 그 내부에 지나가는 전류예요. 그래서 우리 뭘 할 수가 있어요? 직선 전류가 있으면 무한이긴 직선 전류가 있으면 그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전류에서부터의 거리 R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냈죠.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원의 둘레로 접선 방향이 된다 알아냈죠. 그래서 우리 암페어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구했는데 우리 이거 쉽게 구했습니까? 어렵게 구했습니까? 네, 뭐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하는 과정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우리 아까 한번 한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X의 자기장을 우리 구한다고 하죠. X의 자기장 구하면 R은 뭐가 되냐면 IDS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I죠. I의 DS에 해당하는 게 DZ가 되겠어요. 방향은 Z 방향 이렇게 되니까 IDS는 IDZ하고 Z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되냐? R은 이거죠. R은 이거니까 X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XX.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돼요?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건 뭐냐면 Z 이렇게 되겠어요. ZZ. 그러면 자,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입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아까 한 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DZZ 그다음에 XX-Z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요거의 절대값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은 X제곱 더하기 Z제곱 하고 루트 씌우면 되죠. 자, 그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걸 해야 되겠어요. 요거 벡터 프로덕트 할 것 같으면 Z하고 X를 하면 Y 방향 되죠. Z하고 Z 하면 0이죠. 그래서 방향은 요 Z 조그만 부분에 있는 놈이 만드는 방향은 Y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Y 방향이 바로 뭐냐면 원둘레의 접선 방향이다. 여기서 Y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안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게 바로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때 예상한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요 놈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전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으니까 이걸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은 걸 다 집어넣어 적분하면 이런 적분이 되는데 여기 2배로 한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한 것은 제로에서부터 무한대 한 거에 2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해줬어요. 2배를 해줘가지고 적분을 전부 하면 될 텐데 우리 이제 어떤 적분을 해야지 되냐면 바로 여기서 요 놈에 대한 Z 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X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3승이 있는 DZ에 대해서 요 Z적분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냥 알아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뭐 하는 게 좋냐면 적분표를 구하는 게 좋아요. 적분표 보면 적분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인터넷에서 적분표 하면 이거 다 나와요. 여기 나와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2분의 3승분의 DX라는 적분은 이거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은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 적분표에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그 결과에 집어넣도록 하겠어요. 여기 결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적분표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럼 무한대 집어넣으면 Z에 무한대 집어넣은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Z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Z에 무한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무한대 집으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모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Z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어요. Z로 양변을 나누면 요거는 0이 되고 요 놈은 1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분은 1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Z에 0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무한대 집어넣는 게 요게 1이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 돼서 결과적으로 X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자기장은 다 적분한 결과가 뭐예요? 2파이분의 뮤제로 하고서 x분의 y 그랬죠. 이 x가 바로 뭐예요? x가 바로 그 전류에서부터의 반지름과 같죠. 암페어 법칙에서 구한 거하고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네, 결과가 같죠. 방향이 Y방향이다. 이건 바로 뭐예요? 원의 접선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했는데 우리 암페어 법칙으로 구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한 거하고 암페어 법칙으로 구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적분하는 거 모르면 이건 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암페어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암페어 법칙은 굉장히 쉽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이거 암페어 법칙 구하면 할 것 같으면 엄청 쉽게 구해져요. 이거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암페어 법칙으로 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첫 시간은. 그래서 우리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웨르스테드가 자기현상이 바로 전류에 의한 현상이라는 거 알아내고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을 구했더니 비오사바르 법칙은 어때요? 뭐 똑같아요? 쿨렁 법칙하고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자기장의 원인이 전류 밀도가 벡터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벡터일 때는 곱하기 벡터 곱만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법칙과 유사한 법칙이 암페어 법칙이었죠. 그래서 자기 현상도 전기 현상과 비슷한 방법,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 정리해 보면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 만들고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는다면 전류 움직이는 전하는 주위에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에서 힘 받고 그다음에 쿨롱 법칙은 어때요? 전하 밀도 분포가 주위에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 밀도가 주위에 만드는 자기장의 법칙이고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달라져요? 요 곱하기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장에 대한 전기 현상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되고 우리 자기 현상에 대한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총 선속은 전하를 입실론 제로 나눈 것과 같고 여기 총 서큘레이션은 전류를 뮤제로 곱한 것과 같다. 우리 입실론 제로와 뮤제로는 항상 하나가 분모면 하나는 분자고 이런 관계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곧바로 자 이것을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인덕터, 인덕턴스 이런 걸 앞으로 이번 주에 계속 배우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